군용 항공 역사에서 쌈-D 스카이나이트는 모든 기상 조건과 열악한 전투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유명한 전설적인 야간 전투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독특한 디자인 뒤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쌈-D 스카이나이트에 트윈 엔진이 장착된 이유는 무엇이며 기존 전투기처럼 1인승이 아닌 2인승으로 설계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의문에는 항공 기술뿐만 아니라 당시 엔지니어들의 군사 전략과 획기적인 설계 사고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이 전설적인 비행기에 숨겨진 흥미로운 미스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F-3D 스카이나이트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쌈-D 스카이나이트의 탄생 배경.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직후 미 해군은 새로운 전술적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전쟁의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 항공 전력에 대한 비전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쌈-D 스카이나이트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중 미 해군 항공모함들은 일본 해군 폭격기들의 끊임없는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밤에 날아오는 일본 폭격기들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도 이미 공대공 레이더를 장착한 야간 전투기가 존재했지만 이들은 예외 없이 모두 쌍발 항공기였고 항공모함에서는 이런 쌍발 항공기를 운용할 수 없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항공기에 레이더를 탑재한 약안전투기라는 새로운 카테고리의 전술기가 실용화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독일의 메서슈미트, BF-10이나 미국의 노스럽 P-61 블랙 위도우가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대형 항공기로 항공모함 운용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미 해군은 어쩔 수 없이 레이더가 장착된 어벤저 뇌격기를 눈 역할로 활용하고 그 뒤를 F-6, F-헬캣 전투기가 따라가는 임시 방편적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제트기 시대가 열리며 냉전에 돌입하자 신형 전투기 개발 경쟁은 야간 전투기의 제트화도 함께 재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항공모함에서 운용 가능한 레이더 장착 야간 전투기의 필요성이 분명해졌습니다. 더글라스 항공사는 당시 젊었지만 이미 SBD 돈틀리스, A-20, REC-벽, A-1과 같은 우수한 군용기를 설계한 뛰어난 실력의 에드 하이네만에게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하이네만과 그의 팀은 레이더가 탑재된 상태에서 항공모함에서 작전이 가능한 제트 전투기라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하이네만은 당시 해군의 요구사항이 서로 상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분한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무게와 항력을 철저히 제한해야 하는데 해군이 원하는 레이더 장비는 무겁고 부피가 커서 복좌 조종석이 필요했기 때문에 두 요구사항이 완전히 충돌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또한 제트 전투기가 비좁은 항공모함 갑판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쌈-D 스카이나이트는 처음부터 기동성을 우선으로 하는 공중 전용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 강력한 레이더를 기반으로 주로 야간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 목적 항공기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설계 방향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1045년 9월 미 해군은 다가오는 제트기 시대에 대비하여 함상 제트 전투기 개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미 해군은 설계 사양을 새 항공기 제조업체인 더글러스, 그레먼, 커티스에 보냈고 마침내 1946년 4월 3일에 더글러스의 XF-3D1 스카이나이트가 선정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참여했던 그레먼의 설계 제안이 나중에 F-9 F-펜서의 탄생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미 해군이 야간 전투기에 요구한 성능과 특성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레이더 기술과 야간 작전 능력이 통합된 첨단 시스템을 갖춘 항공기를 원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쌈-D 스카이나이트는 복잡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독특한 설계 철학을 바탕으로 기존의 전투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로 개발되었습니다. 쌍발 엔진 설계의 비밀. 쌈-D 스카이나이트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쌍발 엔진 설계였습니다. 이 설계는 당시 함재기로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었으며 항공기의 성능과 전투 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글라스 항공사는 샘 D 스카이나이트의 웨스팅하우스의 J34 터보제트 엔진을 선택했습니다. 이 엔진은 초기 웨스팅하우스 J32의 확장 버전으로 J30보다 2배인 3,000파운드의 추력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F3D21 양산형에는 추력 3,000파운드의 웨스팅하우스 J34 GE24 터보제트 엔진이 쌍발로 장착되었습니다. 원래 F3DE 모델에는 J34WE32 엔진을 대체하기 위해 웨스팅하우스 J46 엔진을 장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J46 엔진 개발에 문제가 생기면서 F3D2는 초기에 J34WE36 엔진을 대신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높은 추력을 가진 J34WE38 엔진이 장착되어 항공기의 성능을 눈에 띄게 향상시켰습니다. 이 선택은 상당히 현명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얼련입니다. 후기 모델의 J34 엔진은 애프터버너를 추가해 최대 4,900파운드의 추력을 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이네만은 새로운 강력한 J34, 이 1470 엔진을 장착해 상승 속도가 1m 페어 세컨드 증가하고 최대 속도가 52km 페어 아워 증가하는 성능 향상을 이끌어냈습니다. 실제로 샘 D2에 장착된 웨스팅하우스 J34 WE36, 38 엔진은 샘 D1보다 더 강력했으며 이는 항공기의 전반적인 성능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J34 엔진의 선택은 속도와 상승률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샘 D 스카이나이트의 엔진 배치는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중익 배치된 직선 날개를 가진 이 항공기는 날개 죽지 아래쪽 동체에 엔진을 쌍발로 낮게 배치했습니다. 이러한 설계 덕분에 지상 요원들은 발판이나 사다리 없이도 엔진을 점검하거나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하이네만과 그의 설계팀은 항력을 줄이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모든 외부 안테나는 기체 표면과 평행하게 설치하여 공기역학적 항력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설계팀은 유체 내 연료 용량이 충분했기 때문에 날개 끝 연료 탱크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접이식 날개 메커니즘과 탱크를 적절히 결합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된 결정이었습니다. F3D는 전형적인 날렵하고 민첩한 전투기가 아닌 대기형 야간 전투기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강력한 레이더 시스템과 두 번째 승무원을 수용할 수 있는 넓고 깊으며 넉넉한 동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체 설계는 쌍발 엔진 배치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샘 D 스카이나이트는 성능과 안정성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비록 믹1와 같은 후토의 성능과 높은 아음속 성능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강력한 사격 통제 시스템 덕분에 야간에 다른 전투기를 찾아 격추시킬 수 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믹-14는 지상 기반 레이더로만 유도할 수 있었던 반면 F3D는 독자적인 레이더 시스템으로 독립적인 작전이 가능했습니다. 스카이나이트는 넓고 비교적 평평한 전방 풍방을 사용했는데 이는 고속 비행에는 적합하지 않았지만 왜곡 없는 외부 시야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당시 야간 전투기에게 특히 중요한 특성이었습니다. 이러한 설계 선택은 성능보다는 운용 안정성과 임무 수행 능력을 우선시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항공기는 조종석 내부 공간에 여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비행 안정성도 우수했습니다. 이러한 안정성은 야간 작전에서 특히 중요했으며 한국 전쟁에서 역대의 적기를 격추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스카이나이트는 제어 시스템에서도 안정성을 고려했습니다. 조종관은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유압 고장 시 비상 조치로 조종사가 더 많은 힘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비 안전 메커니즘은 야간 작전에서 매우 중요한 신뢰성을 보장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설계팀은 이젝션 시트, 사출 좌석의 사용도 고려했지만 최종적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젝션 시트를 포함하면 분리식 캐노피가 필요하고 조종석 밀폐화가 더 어려워지며 무게가 증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더글라스 A 샘 스카이 워리어와 유사한 탈출 터널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샘 D 스카이나이트의 쌍발 엔진 설계는
당시 기술적 제약 속에서 최적의 성능과 안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신중한 공학적 결정이었습니다. 이 설계는 항공기가 주요 임무인 야간 전투기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고 한국전쟁과 그 이후의 작전에서 그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2인승 조종석의 혁신적인 디자인. 3D 스카이나이트의 가장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병렬 복좌형 조종석 설계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전투기와 달리 이 혁신적인 접근법은 야간 전투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스카이나이트의 병렬 복좌형 설계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생소한 방식이었습니다. 이 독특한 배치는 조종사와 레이더 조작권이 나란히 앉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첫째, 넓은 동체 덕분에 두 승무원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는 장시간 임무 수행 중 승무원의 피로도를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둘째, 물방울형 캐노피는 당시 기준으로 매우 뛰어난 시야를 제공했습니다. 슬라이드를 통해 뒤로 열리는 방식의 캐노피는 비상 상황에서 신속한 탈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3D 스카이나이트는 오늘날과 같은 사출 좌석을 장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상시 조종석 아래쪽에 마련된 터널을 통해 탈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좌석 컵을 캐빈 양쪽으로 돌리고 해치를 열어 사용했습니다. 그 후 터널 덮개가 동체 하단에서 떨어지고 유압 실린더로 작동하는 보호 실린더가 승무원을 다가오는 공기 흐름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초기에 자체 개발한 사출 좌석은 잇따른 사고에서 생존율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후 영국 마틴 베이커사의 MK4 BS 사출 좌석을 도입했고 이는 미국제에 비해 훨씬 뛰어났으며 이후 미국제 사출 좌석의 기본 베이스가 되었습니다. 병렬 복좌형 설계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조종사와 레이더 조작권 간의 긴밀한 협조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야간 작전에서는 두 승무원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당시 야간 전투기의 운용에는 레이더 조작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스카이나이트에 장착된 APQ-35 레이더는 웨스팅하우스가 제작한 복잡한 시스템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전담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두 가지 주요 레이더로 구성되었습니다. APS-21 탐색 레이더는 32km 떨어진 단발 전투기 크기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었고 APS-26 타겟팅 레이더는 2km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조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관포의 유효 사거리보다 훨씬 먼 거리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스카이나이트의 센서 체계가 헌터 킬러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입니다. 원거리에서 APS-21로 목표물을 포착하고 근거리에서는 APS-226으로 계속 추적하는 동안 APS-21은 다시 새로운 목표물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조종사와 레이더 조작권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었고 병렬 복좌형 설계는 이를 완벽하게 지원했습니다. 실제로 3D 스카이나이트에는 전투기 크기의 목표물을 약 40km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는 APQ-51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레이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용은 나란히 앉는 배치가 없었다면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전투기들은 단좌 설계를 채택하고 있었으며 복좌기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좌석을 앞뒤로 배치하는 탄뎀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스카이나이트의 병렬 복좌형 배치는 당시로서는 매우 독특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설계는 나중에 A6 인트루더와 같은 다른 항공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이는 병렬형 좌석을 채택했는데 왼쪽에는 조종사가, 오른쪽에는 항법사 겸 폭격수가 앉았습니다. 전방 지형의 합성 이미지를 보여주는 특유의 CT 모니터와 철저한 분업은 A식과 장거리 전천 후 저공 침투 임무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편 스카이나이트의 조종석은 전열식 냉난방이 장착된 여압 조종석이었으며 물방울형 캐노피로 덮여 있어 당시 기준으로 매우 뛰어난 시야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야간 작전에서 큰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스카이나이트는
1952년 11월 2일 평양시 상공에서 북한 공군의 미그 사프를 처음 격추했는데 이는 항공 전사를 통틀어 야간의 제트 전투기를 레이더로 포착해 격추한 첫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전투 결과는 스카이나이트의 혁신적인 2인승 조종석 설계가 실전에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증명합니다. 결과적으로 쌈D 스카이나이트의 병렬 복좌형 설계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으며 야간 전투기의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 설계는 조종사와 레이더 조작권 간의 효율적인 협업을 가능하게 하여 스카이나이트가 한국 전쟁과 그 이후의 분쟁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스카이나이트는 미 해군의 다른 항공기들과 달리 한국 전쟁에서 독특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극동지역 기동함대에 배치된 직후부터 전장에 투입된 F-3D는 야간 작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 거대한 제트기는 당시 미 해군 최초의 전천후 제트 전투기로 칠흑 같은 밤하늘에서도 강력한 레이더 시스템으로 적기를 찾아내 격추하는 특별한 능력을 보유했습니다. 이제 이 기간 동안 F-3D의 성과를 되돌아보겠습니다. 따봤습니다. 한국전쟁에서의 쌈D 스카이나이트 활약. 쌈D 스카이나이트의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1952년 11월 2일 평양시 상공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밤 스카이나이트는 북한 공군이 보유한 최신의 전투기인 미그 우스파를 격추했는데 이는 항공 전사를 통틀어 야간의 제트 전투기를 레이더로 포착해 격추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쉐리브마인입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은 공중전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또한 스카이나이트는 한국전쟁 당시 야간 임무에 투입되어 북한 공군의 야크템을 격추함으로써 미 해군과 공군을 통틀어 최초의 야간 격추 기록도 세웠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쌈D의 우수한 레이더 시스템과 야간 작전 능력이 실전에서 효과적으로 검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21월 초 3일에는 주 조종사 스트래튼과 레이더 조작원 호글링이 또 다른 적기를 발견하고 격추시켰습니다. 이들은 유관 접촉을 설정하고 적 전투기를 확인한 후 공격을 감행했고 그 결과 적기가 폭발했습니다. 이는 한국 하늘에서 거둔 스카이나이트의 또 다른 승리였습니다. 쌈D 스카이나이트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B-29 폭격기의 호위였습니다. 해병대 소속 VMF N513 부대의 첫 전투 임무가 바로 이 무거운 폭격기들의 호위였습니다. 누마네어 있습니다. 당시 B-29 슈퍼포트리스는 전쟁 기간 동안 공산군의 전투기에 의해 최소 16기가 격추당했기 때문에 효과적인 호위 전투기의 필요성이 매우 컸습니다. 한국전쟁 막바지인 1953년 1월 12일 해병대 소련 기자 F-3D 스카이나이트의 파일럿인 잭더는 2기의 호위 편대를 이끌고 B-29 폭격기를 북한의 신의주까지 호위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때 미그르스 한대가 던의 오른쪽 전방에서 다가왔고 적기는 미군 전투기 측면에 조명등을 비추며 접근했습니다. 던과 그의 팀은 갑작스러운 함정에 빠졌지만 가파른 선회를 감행하며 4번의 시도 끝에 미그를 격추시켰습니다. 이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F-3D 우수한 성능과 조종사들의 뛰어난 기술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한국전쟁에서 F-3D 스카이나이트는 미그 오퍼와 여러 차례 교전을 벌였습니다. 1953년 1월 28일에는 베이어 대위와 513 중대대장 R. 콘리 중령이 미그-15에 대한 또 다른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교전에서 스카이나이트의 강점은 첨단 레이더와 야간 작전 능력에 있었습니다. 소련의 미그-15는 후트웨이크 설계와 강력한 엔진으로 당시 최고의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미그-15는 2대의 23mm와 1대의 37mm 포를 장착한 반면 미국의 F-86 세이버는 6대의 59경 기관총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F-3D 역시 강력한 무장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카이나이트는 미그-15와 같은 고성능 제트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무겁고 민첩성이 떨어졌습니다. 한 조종사의 회고에 따르면 비록 스카이나이트가 엄청난 덩치를 지녀 경쾌한 기동성을 많이 잃어버렸지만 나는 내가 몰던 것을 사랑한다. 야간 전투기 중에서는 마치 슈퍼카와도 같은 비행기였죠 라고 표현했습니다. 스카이나이트는 느리게 움직이는 목표물도 격추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목표물 중 하나가 미국 조종사들이 찰리라고 불렀던 푸-52 보급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속 비행기를 추적하다가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1953년 5월 3일 저공으로 침투하는 북한 공군의 PO-2 보급기를 요격하기 위해 한 대의 F-94 전투기가 180km까지 속도를 낮춰 추격하다 실속에 빠져 지면에 충돌했습니다. F-3D도 손실이 있었습니다. 1953년 3월 30일에 첫 전투 손실이 발생했지만 현재까지 이 전투기를 격추시킨 방법에 대한 공식 자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 사상 첫 전천후 제트 전투기인 F-3D 스카이나이트는 한반도에서 모두 6대의 적기를 격추하는 훌륭한 전과를 올렸습니다. 한국 전쟁에서의 활약 덕분에 3D 스카이나이트는 내부 공간의 여유와 비행 안정성을 인정받아 일선에서 은퇴한 후에도 1980년대까지 다양한 실험 용도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카이나이트가 야간 제트전 시대를 열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3D 스카이나이트는 퇴역을 맞이할 법했지만 넓은 동체 공간과 안정적인 비행 특성 덕분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전에 투입된 스카이나이트는 완전히 다른 임무를 맡게 되면서 현대 전자전 항공기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베트남전에서의 새로운 역할. 스카이나이트의 널찍한 내부 공간은 다양한 전자장비를 탑재하기에 이상적이었습니다. 동체 내부에 521 리터나되는 연료를 주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장비와 에비오닉스를 여유롭게 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F-3D는 2,000파운드에 달하는 폭탄 탑재량을 자랑했고 이는 전자장비로 개조하기에 완벽한 플랫폼이었습니다. 미 해군과 해병대는 F-3D 이중 30대를 선별하여 전자정의 형식인 F-3DEQ로 개조했습니다. 이 기체들은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고 아군 항공기의 생존율을 높이는 임무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기체에 다수의 안테나가 추가된 것인데 베트남전에 투입된 전자전 버전에는 무려 30개의 각종 안테나가 장착되었습니다. 전자전 스카이나이트는 AN/ALQ-41 X대역 레이더 추적 차단 시스템, AN/ALQ-51S 대역 기만 전자전 시스템, AN/ALQ-55 초단파 통신방해 제밍 시스템 등 첨단 전자전 장비를 탑재했습니다. 이러한 장비들은 적의 레이더 및 무선 통신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베트남전 초기에 철저한 평가를 거쳐 새로운 전술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1962년 9월, 미 국방부는 모든 군용기의 제식 명칭을 통합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F-3DIQ는 EF-10B라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N은 전자전, Electronic Warfare을 의미하는 접두어로 이는 항공기의 주요 임무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EF-10B는 베트남 다낭 기지에 위치한 제1해병 혼성비행대 VMCJ-1D에 배속되었습니다. 1966년 10월 22일 VMCJ-1은 캘리포니아 에얼토로 해병 항공기지에서 출발하여 남베트남 다낭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11월부터 윌리엄 플레밍 중령의 지휘 아래 해군 알파 타격대의 북폭 작전을 지원하며 실전에 투입되었습니다. 당시 베트남전은 미군의 전자전 능력을 본격적으로 시험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미군은 가용한 모든 정찰기와 전자전 항공 자산을 총동원했고 그 중심에 EF-10B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전쟁은 베트남이 소비에트와 중국산 대공포, SAE 가이드라인 유도 미사일을 사용해 당시로서는 가장 강력한 방공망을 구축했기 때문에 전자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EF-10B는 주로 적 방공망 교란 임무를 띠고 출격했습니다. 특히 위험한 임무 중 하나는 무장 파일런에 체프 포드를 부착하고 북베트남군 기지 상공을 통과하며 알루미늄 은박지를 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은박지는 적의 레이더를 교란해 미군 폭격기와 전투기가 북베트남의 강력한 방공망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EF-10B는 해군 4인승 EA-6B 프라울러,
EA-SAM-B 세유카이 워리어 및 공군 EB-66 전자전기들과 함께 라인베커 작전 기간 동안 북베트남 타격 부대에 중요한 전자전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전자전 임무는 세이엠 미사일 기지와 전투기 기지를 직접 공격할 수 없는 정치적 제약 속에서 미군 조종사들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임무는 희생을 동반했습니다. 10만이 불이 났습니다. 베트남전에서 모두 합쳐 5대의 스카이나이트가 세이엠 미사일에 희생되거나 기타 요인으로 추락했습니다. 실제로 VMCJ-1의 첫 번째 손실은 1967년 4월 12일 밤에 발생했는데 하노이 야간 타격 작전을 지원하던 데이브 리드 대위와 척 크리스텐슨 중위가 영영 소식이 끊겨버렸습니다. 결국 EA-6A 인트루더가 주력 전자정의로 대체되면서 EF-10B 스카이나이트는 1969년 10월에 퇴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F-10B는 라인베커 작전이 끝날 때까지 총 2,800회의 전투 출격으로 타격대에 전자전 지원을 제공하며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스카이나이트는 1970년에야 모든 임무에서 물러나 퇴역했지만 그 유산은 현대 전자전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전쟁의 야간 전투기에서 베트남전의 전자전 항공기로 변신한 SAM-D 스카이나이트는 미국 군용 항공 역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에서는 오늘날 전투기의 개발과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SAM-D 스카이나이트의 기술적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SAM-D 스카이라이트의 기술적 유산. SAM-D 스카이나이트는 퇴역한 이후에도 미국 항공 기술 발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항공기는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미래 항공 기술의 테스트베드이자 선구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실제로 스카이나이트는 내부 공간에 여유가 있고 비행 안정성이 우수해 일선에서 은퇴한 뒤에도 1980년대까지 다양한 실험 용도로 활용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SAM-D 스카이나이트는 미사일 개발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비록 전쟁 후반에 F-86의 등장으로 성능상 밀렸지만 강력한 레이더 탑재 덕분에 미사일 개발에 적극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일부 스카이나이트가 미사일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조되었다는 점입니다. 미 해군은 38대의 F-SAM-D2를 F-SAM-EM으로 개조했는데 이는 해군 최초로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한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된 미사일이 바로 스페로 1, SAM 시리즈로 이후 미 공군과 해군의 주력 공대공 미사일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 해군은 1959년에 미사일을 운용하는 전용 전투기 미사일 개발안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 계획은 소련의 장거리 폭격기를 원거리에서 차단하고 격추하기 위한 것으로 장거리 비행 능력을 갖춘 전투기, 강력한 레이더로 원거리 탐색 가능,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유도 미사일 운용 등의 특성을 갖춘 항공기를 목표로 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이후 F-14 톰캣과 AIM-54 피닉스 미사일 시스템으로 결실을 맺게 되는데 여기에는 스카이나이트의 기술적 유산이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런 SAM-D 스카이나이트는 현대 전자전 항공기 발전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카이나이트의 넓은 동체는 다양한 에비오닉스를 싣기에 이상적이었고 이로 인해 전자전 전용기로 개조되어 베트남 전쟁까지 실전에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F-SAM-D가 비행 안정성도 우수해 실험 항공기로 널리 활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사실은 F-4 팬텀에 탑재된 AN/APQ-72 레이더가 스카이나이트의 기체에 먼저 탑재되어 다양한 테스트를 거쳐 실용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스카이나이트가 새로운 레이더 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줍니다. F-SAM-2를 기반으로 한 전자전 항공기 개발 경험은 이후 EA-6AB 프라울러와 같은 현대 전자전 항공기 개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또한 스카이나이트에서 시작된 전자전 기술은 F-6D 미사일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AN/APQ-81 레이더로 이어졌고 이는 이후 F-14 톰캣의 AN/AWG-9 타겟팅 레이더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카이트의 전자전 능력은 단순한 전투기에서 시작해 현대 전자전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기여는
1962년 미 국방부가 명명법을 바꾸면서 F-3으로 이름이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스카이나이트는 여러 혁신적인 설계 요소로 항공 기술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1948년 개발된 SAM-D 스카이나이트는 당시 최첨단 제트 전투기였으며 같은 해 개발된 D-558 스튜와 함께 더글라스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특히 스카이나이트의 쌍발 제트 엔진 설계와 나란히 앉는 2인승 조종석 배치는 이후 A-6 인트루더와 같은 항공기 설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레이더 운용이나 전자전 임무 수행에 최적화된 것으로 향후 전투기 설계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되었습니다. 또한 스카이나이트의 기술적 유산은 1967년 더글라스와 맥도넬 항공사가 합병하여 맥도넬 더글라스가 된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더글라스는 공격기 및 공군 수송기에, 맥도넬은 전천후 전투기에 특화되어 있었는데 이 두 회사의 합병으로 스카이나이트의 기술 노하우는 F-4 팬텀과 같은 새로운 항공기에 통합되었습니다. SAM-D 스카이나이트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유산 중 하나는 현대 전천후 전투기 개념의 확립입니다. 스카이나이트는 미 해군 최초의 전천후 제트 전투기로 그 개념과 기술은 이후 개발된 모든 해군 전투기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특히 레이더 기술, 2인 승무원 구성, 야간 작전 능력 등은 현대 전투기 설계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SAM-D 스카이나이트는 실전에서의 성과뿐만 아니라 그 기술적 유산을 통해 미국 항공 산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에서의 활약을 마친 후에도 스카이나이트는 현대 전투기와 전자전 항공기 개발의 길잡이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흥미롭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